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이 분노의 포도 읽어드릴 건데, 이 작품은 존 스타인백의 작품인데, 사실 이 작품에 대해서, 그린 마일, 샤이닝, 쇼싱크 탈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다 엄청 유명한 영화죠. 좀 됐긴 했지만, 그 유명한 영화의 공통점이 있죠. 네, 맞습니다.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영화가 된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수많은 작품들을 썼고 지금도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스티븐 킹. 이 사람이 이 스티븐 킹이 극찬한 작가였어요. 존 스타인백은. 근데 이 스티븐 킹이 유혹하는 글쓰기, 그러니까 영어로는 원 그러니까 on writing, 그러니까 글쓰기 대하여죠. 근데 우리말로는 유혹하는 글쓰기를 해석해서 책이 나왔는데, 이 책도 나온 지가 진짜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엄청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2001년도에 스티븐 킹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19년 전의 책이죠. 이 책에서 이게 뭐라 나오냐면, 작가가 되고 싶으면 무엇보다 두 가지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이다. 라고 하고, 이 두 가지를 슬쩍 피해가는 방법은 없다. 지름길도 없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대학교 시절 때 이 책을 처음, 좀 약간 나도 한번 글을 잘 써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소설을 쓰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었고, 지금도 뭐 소설을 감히 쓸 생각은 약간 있긴 한데, 소설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어린 나이니까, 그때 무슨 대학교 시절이니까 뭐 어떤 문체가 형성되지도 않았고, 내가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글을 그냥 잘 써보고 싶다. 우리가 뭐 말하잖아요. 뭐 나 말을 잘하고 싶다.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말을 저렇게 어떻게 또박또박 똑부러지게 얘기하지, 말을 저렇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말을 어떻게 저렇게 조리 있게 얘기하지, 라는 이제 말 잘하는 사람에 대한 부러움과, 그다음 또 한 가지가, 글을 정말 잘 쓴다. 어떻게 이렇게 설득력 있게 쓰지? 야, 이렇게 너무 감동적인 글을 이렇게 잘 쓰지? 어떻게 이렇게 묘사력이 뛰어나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글을 또 잘 쓰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환상, 그다음 존경, 동망, 그러니까 동경하는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어린 나이 때 저도 글을 좀 잘 쓰고 싶었고, 또 말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과 글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또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글쓰기 책들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대학 때, 어린 시절 때. 그러면서 우연찮게 글쓰기라는 제목의 책에 글쓰기라는 있는 제목이 찍혀 있는 거 무조건 한번 살펴봤었는데, 그때 대학교 시절 때 당연히 유혹하는 글쓰기, 제목이 유혹하는 글쓰기니까 뭐지? 펼쳐봤는데, 이제 그러니까 소설가나 뭐 어떤 뭐 일반 뭐 칼럼가나 뭐 에세이 작가나, 나는 이제 글이라는 것은 일맥상통한다라고 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놀라운 스티븐 킹은 어떻게 글을 잘 쓸까라고 해서, 이게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총 이게 한 358페이지짜리인데 376페이지에 와서 거의 2분의 1, 절반 정도 와서 가지고 이 비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는 뭐 자기 무슨 데뷔 이야기 뭐 얘기하고, 그러다가 슬쩍 이제 발췌적으로 넘어서 뭐 이렇게 해서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뭐지? 라고 딱 봤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거 보는 순간 제가 책을 덮었어요. 뭐야, 내가 지금 대학생인데 이미 나는 책을 많이 안 읽었는데 지금 당장 내 글을 잘 써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진짜 10년이 넘게 흘렀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이거를, 이게 정말 사실인데, 그거를 뼈저리게 깨닫고 통감하고 공감하고, 지금부터는 책을 많이 읽어야지 했더라면 지금의 저의 글쓰기 실력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저는 꽤나 잘 쓴다고 생각을 하고, 주위에서 제 자기 만족을 하고 있고, 근데 스스로 이제 글을 진짜 본인이 쓰는 사람들은 약간 부족함을 느끼잖아. 어휘도 좀 부족한 거, 맨날 쓰는 말 똑같이 쓰는 것 같고, 뭔가 없을까? 라고 하는데, 뭐 주위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저희가 뭐 책을 그렇게까지 뭐 엄청나게 다독까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적당하게 중독까지는 적당하게 읽긴 했어요. 적당하게 읽긴 해서, 그래도 글도 좀 쓰고, 조금은 남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글은 조금은 좀 평균 이상 정도는 쓴다라고 이제 좀,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아쉽죠. 그래서 이제 스티븐 킹이 이렇게 하죠. 나는 독서 속도가 느린 편인데도, 속도가 느린 편인데 되게 1년에 책을 70권에서 80권쯤 읽는다.
주로 소설이다라고요. 근데 1년에 책을 70권에서 80권, 그러니까 뭐 목표치를 낮춰서 70권이라고 하면 70 나누기 12개월로 나누면은 12, 70 하면은 6권, 네, 6권이죠. 한 달에 6권 읽어야 돼요. 계산하면. 6권이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1년이 52주거든요. 52주면 일주에 한 권씩 읽는다 해도 52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72권이 이렇게 했죠. 그러면 한 달에 6권이면 우리가 한 달에 4주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한 주에 한 권씩 읽고 2권을 더 읽어야 돼. 그러니까 2주는 또 빨리 읽어가지고 일주일에 2권씩 읽어야 돼요. 그러면 엄청, 속도가 느린 편인데도 이렇게 읽는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독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완독으로 따지면은 뭐 저희가 뭐 재밌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신 분, 저도 책을 그냥 꽤나 읽는다 그래도 한 달에 한두 권 정도로 완독 기준으로 뭐 여러 가지 책을 펼치기도 하고 분노의 포도를 펼치기도 하고 제 오디오북 들어봐서 알겠지만 저는 투자석도 많이 읽기 때문에 요새는 뭐 투자 서적에 좀 꽂혀가지고 솔직히 최근 한 달간의 투자 서적만 솔직히 한 3권, 4권 정도 완독했던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휴가가 좀 껴 있었어요. 그래서 휴가 기간은 오롯이 하루 종일 뭐 이동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읽다 보니까 그 짜투리 시간 모으니까 책을 꽤나 이제 완독을 할 수 있었었는데 평상시에 저도 직장이니까 직장 다니면서 퇴근 이후에 할 거 많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저 같은 경우 유튜브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기 위한 보완책 중에 하나로서 어떻게 보면 오디오북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하게 다독을 하시는 왕성하게 독서를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제 그건데 다독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 또 이렇게 스티븐 킹이 뭐라고 했냐면 형편없는 작가의 책을 읽는 것도 뭐야 난 이렇게 안 써야지라고 이제 얘기를 정말 형편없구나 난 정말 이렇게 뭐 이렇게 썼으면 정말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또 작가로서는 그런 보는 눈을 길러주기 때문에 괜찮다. 그걸로부터 또 배우는 게 반면교사라 그러죠. 제가 이제 주식 영상도 많이 남겨드렸는데 이렇게 형편없이 투자하면 안 되겠어? 라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스티븐 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편없는 책도 도움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편 앞에서는 형편없는 책 읽는 거에 대한 그 좋은 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 써야지라고 이제 배우는 거고, 그다음 좋은 책은 왜 읽어야 되냐? 당연히 전개가 나오겠죠. 뭐라 그러냐? 한편 좋은 책은 한창 배움의 길을 걷는 작가들에게 문체와 우아한 서술, 짜임새 있는 플롯을 가르쳐주며 언제나 생생한 등장인물들을 창조하고 진실만을 말하라고 가르친다. 가령 분노의 포도 같은 소설은 신진 작가들에게 좌절감과 더불어 저 유서 깊은 질투심을 심어주기도 한다. 나 같으면 1000년 살아도 이렇게 좋은 작품은 못 쓸 거야. 그러나 이런 감정들은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더 높은 목표를 갖게 만드는 책찍질이 될 수도 있다. 빼어난 스토리와 빼어난 문장력에 매료되는 것은 완전히 오버월름이죠. 압도당하는 것은 모든 작가의 성장 과정이 필수적이다. essential 하다는 거예요. 한 번쯤 남의 글을 읽고 매료되지 못한 작가는 자기 글로 남들을 매료시킬 수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노의 포도를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스티븐 킹이 예를 든 것도 완전히 대놓고 나는 분노의 포도가 최고 작품이야 라고는 이렇게 극찬하지 않지만 굳이 예를 든 게 또 분노의 포도이고 또 신진 작가들에게 좌절감을 심어주고 질투심을 심어줄 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스티븐 킹도 존 스타인백의 작품을 엄청나게 two thumbs up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연히 저도 이제 글을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쓴다고 제가 자랑질을 했지만 역시나 이런 아까 그 스티븐 킹이 얘기했던 딱 마찬가지죠. 요새 제가 다른 남들 책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글이 없어요. 한 번쯤 남의 글을 읽고 매료되지 못한 작가는 자기 글로 남들을 매료시킬 수도 없다. 이런 거죠. 어떤 강연을 보고 이야 어떻게 저 강사는 저렇게 말을 잘할까? 천천히 생각도 참 조리 깊게 정리되어 있는 것 같고 어디 허투루 한 단어 말하지 않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TV에서 보는 아나운서들이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저는 이제 생각나는 대로 약간 주저 거리는 스타일인데 저 같은 스타일은 또
야, 어떻게 저렇게 끝도 없이 말을 할 수 있지? 투머치 토커라고 이제 좋아하시는, 아, 나도 저렇게는 되고 싶다라고, 아니면 저렇게 너무 싫어. 겸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의외로 반면에, 저렇게 하면 별로 대본이 있나? 대본도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어떻게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을 또 부러워하시는 분도 제가 주위에서 보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정제되게 강연하신 분들이 되게 부러워요. 그런데, 제가 발전을 언제 하겠어요? 당연히 과거 어떤 영상에선가 어떻게 저렇게 왜 대본도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물 흐르듯이 되게 잘 얘기하지? 라는 것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말 잘하는 옛날에 CNN의 유명한 앵커인 레리 킹이 책을 썼었어요. 말 잘하는 법에. 그래서 저는 말 잘하는 법도 많이 찾아봤는데 그분이 딱 그래요. 그냥 생각의 흐름대로 좀 자연스럽게 스몰 토크 같은 것도 좀 너무 사람들이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 보면은 너무나 대본에 스크립트에 얽매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발상을 스스로 제약시킨대. 근데 저는 그게 참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스피치 하는 거 나름대로 유튜브 통해 스피치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약간 레디킹에 좀 영향을 좀 받는 것도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제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저 존경도 하고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를 한번 그 오디오북으로 읽으면서 야, 존 스타인백 어떻게 썼길래 스티븐 킹도 극찬을 하지? 어떻게 하면 질투심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드디어 11분 27초, 28초가 됐는데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멘트는 제가 써드릴게요. 여기서 들으시라고. 앞부분 다 들어도 좋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게 분노의 포도가 1편과 2편, 그러니까 1권과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 네. 장수로 따지면 1권이 1장부터 18장까지 되어 있고 2권이 19장부터 3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양은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담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바로 읽어드릴게요. 1장입니다. 오클라호마 시골의 붉은색 땅과 회색 땅에 마지막 비가 부드럽게 내렸다. 이미 상처 입은 땅이 빗줄기에 다시 베이지 않을 만큼 빗줄기가 개울을 이루어 흘러갔던 흔적 위로 쟁기들이 오락가락했다. 마지막 비에 옥수수가 쑥쑥 자라고 길가의 잡초와 풀들이 점점 퍼져나가 회색과 검붉은 색을 띠고 있던 땅이 초록색에 가려 사라져버렸다. 5월 말이 되자 하늘은 점점 연한 색으로 변했고 봄하늘 높이 깃털처럼 오랫동안 매달려 있던 구름이 흩어졌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옥수수 위에서 이글거리는 태양 때문에 칼처럼 뾰족뾰족한 초록색 이파리 가장자리를 따라 갈색선이 점점 번져나갔다. 구름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더니 한동안 다시 모습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잡초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더욱더 어두운 초록색을 띠었고 이제 더 이상 사방으로 퍼져나가지 않았다. 땅은 얇고 딱딱한 껍질처럼 변했다. 하늘이 점점 연한색으로 변하자 땅도 덩달아 연한색으로 변했다. 붉은색 땅은 분홍색으로, 회색 땅은 하얀색으로. 흐르는 물이 만들어 놓은 도랑에는 물 대신 건조한 흙먼지가 내려앉았고 디지와 개미 귀신들 때문에 흙먼지가 작은 눈사태처럼 풀썩거렸다. 날이면 날마다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쬐었기 때문에 어린 옥수수 이파리들이 나긋나긋해졌다. 처음에는 이파리들이 그냥 둥글게 휘어졌지만 이파리 중앙을 차지한 인맥의 힘이 점점 약해짐에 따라 이파리들이 모두 아래로 기울어졌다. 곧 6월이 찾아오자 햇빛은 한층 더 사나워졌다. 옥수수 이파리 가장자리의 갈색 선들이 점점 넓어지면서 가운데 인맥 안까지 퍼졌다. 잡초들은 너덜너덜해져서 뿌리만 남았다. 공기가 희박해지고 하늘 색깔은 더욱 넓어졌다. 땅 색깔도 날이 갈수록 옅어졌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곳, 바퀴가 땅을 파고 말발굽이 땅을 두드려대는 길에서는 땅을 껍질처럼 덮고 있던 흙이 깨져 흙먼지가 일었다. 무엇이든 움직일 때마다 허공으로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사람이 걷고 있는 곳에서는 연한 흙먼지가 허리 높이까지 피어올랐고 집마차가 지나가는 곳에서는 울타리 꼭대기까지 먼지가 피어올랐으며 자동차 꽁무니에서는 구름 같은 흙먼지가 물결쳤다. 한번 피어오른 흙먼지는 한참이 지나서야 가라앉았다. 6월이 반쯤 지나갔을 때 텍사스와 멕시코만에서 커다란 구름들이 이동해 왔다.
하늘 높이 무겁게 매달려 있는 비구름들이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구름을 올려다보며 냄새를 맡아보고 바람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젖은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말들은 구름이 떠있는 것을 보고 했다. 비구름은 잠깐 후두두 비를 뿌리고는 다른 곳으로 서둘러 가버렸다. 구름이 사라진 뒤 하늘은 다시 연한 색으로 변했고 태양이 이글거렸다. 땅바닥에는 빗방울이 떨어진 자리에 작은 구덩이가 파였고 비를 맞은 옥수수 이파리에는 깨끗한 얼룩이 남았다. 그것이 전부였다. 비구름의 뒤를 따라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서 비구름을 북쪽으로 또 쫓아버렸다. 말라가는 옥수수 이파리에 바람이 부드럽게 부딪혔다. 하루가 지나자 바람이 더 강해졌다. 그러나 바람이 꾸준하게 불어왔을 뿐 돌풍이 일지는 않았다. 길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른 흙먼지는 사방으로 퍼져나가 밭 옆에 잡초들 위로 떨어졌고 일부는 밭까지 살짝 들어오기도 했다. 바람이 점점 강해지면서 빗물에 젖은 옥수수밭에 흙을 들어 올렸다. 뒤섞이는 흙먼지 때문에 하늘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가운데 바람은 땅 위를 더듬다가 흙먼지를 들어 올려가지고 가버렸다. 바람이 더욱더 강해졌다. 빗물에 젖은 흙이 갈라지고 밭에서 피어오른 흙먼지 있는 굼뜬 연기처럼 호공 속에서 회색 깃털 모양이 되었다. 바람에 부딪힌 옥수수가 건조하게 쓸리는 듯한 소리를 냈다. 아주 미세한 흙먼지는 땅으로 곧장 가라앉지 않고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로 사라져갔다. 바람이 점점 강해져서 돌멩이를 뒤흔들었고 지푸라기와 오래전 땅에 떨어진 이파리들을 쓸어갔다. 심지어 작은 흙덩이들까지도. 그래서 바람이 지나간 들판에는 자국이 남았다. 어두워진 하늘과 공기 속에서 태양이 붉게 빛났고 공기가 따끔따끔 살갗을 찔러댔다. 밤사이에 바람은 더욱 빠르게 땅 위를 질주하면서 자그마한 옥수수 뿌리 사이사이에 땅을 약삭빠르게 헤집었다. 옥수수는 약해진 이파리로 바람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 땅을 비집고 들어온 바람에 뿌리가 땅으로부터 해방되고 옥수수 줄기들은 바람의 방향을 따라 지친 듯 땅 위에 몸을 뉘었다. 동이 텄지만 낮은 오지 않았다. 회색 하늘에 나타난 붉은 태양은 해질녘처럼 희미한 빛을 발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날은 더욱 어두워졌고 쓰러진 옥수수 줄기 위에서 바람에서 구슬프게 우러댔다. 사람들은 집안에 틀어박혔다. 밖으로 나갈 때는 얼굴에 손수건을 싸매서 코를 가리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 둥그런 안경을 썼다. 다시 찾아온 밤은 칠흑 같았다. 별빛이 허공을 메운 흙먼지를 뚫지 못한 탓이었다. 창에서 새어나오는 빛도 집의 울타리를 넘지 못했다. 이제 공기 중에는 흙먼지가 골고루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문을 단단히 닫고 문과 창문 주위를 천으로 막았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세한 먼지가 안으로 들어와 의자와 탁자 위에, 접시 위에 꽃가루처럼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솔로 어깨에 앉은 먼지를 털어냈다. 문지방에는 가느다란 먼지의 선들이 생겨났다. 바람은 한밤중에 조용히 이 땅을 떠났다. 흙먼지가 가득 찬 공기는 안개보다 더 확실하게 소리를 죽였다. 사람들은 침대에 누워서 바람이 그치는 소리를 들었다. 세차게 불어오던 바람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잠에서 깨었다. 그리고 조용히 누워 정적을 향해 귀를 기울였다. 숱하게 우는 소리가 평소보다 먹먹하게 들렸다. 사람들은 침대에서 불안하게 몸을 뒤척이며 아침이 오기를 기원했다. 그들은 공기 중에 섞여있는 흙먼지가 사라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알고 있었다. 흙먼지는 아침에도 안개처럼 호공에 떠 있었다. 태양은 선열처럼 붉었다. 하루 종일 흙먼지가 조금씩 하늘에서 떨어져 내렸고 다음 날에도 계속 떨어져 내렸다. 평평한 담요가 땅을 덮고 있는 것 같았다. 옥수수 위에도 울타리 기둥 꼭대기에도 전선 위에도 흙먼지가 쌓였다. 지붕 위에도 흙먼지가 쌓였고 잡초와 나무들도 담요를 덮은 듯 같았다. 사람들은 집에서 나와 뜨겁고 따끔따끔한 공기의 냄새를 맡고는 코를 막았다. 아이들도 집에서 나왔지만 비가 내린 뒤처럼 뛰어다니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남자들은 울타리 옆에 서서 망가져버린 옥수수 밭을 바라보았다. 옥수수는 빠르게 말라가고 있었고 엽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초록색이 살짝 보일 뿐이었다. 남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몸을 많이 움직이지도 않았다. 여자들이 집에서 나와 남자들 옆에 서서 이번에야말로 남자들이 완전히 주저앉은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다.
여자들은 몰래 남자들의 얼굴을 살폈다. 다른 것이 남아있는 한 옥수수는 포기해도 되니까. 근처에 서 있는 아이들은 맨발로 흙에 그림을 그리면서 어른들이 주저앉는 것은 아닌지 안색을 살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얼굴을 흘깃흘깃 보다가 발가락으로 흙에 조심스레 선을 그렸다. 말들이 물통으로 다가와서 물속에 코를 들이밀자 표면을 덮고 있던 흙먼지가 씻겨 나갔다. 한참 후 이를 지켜보는 남자들의 얼굴에서 막연한 표정이 사라지고 강인함과 분노의 저항이 나타났다. 여자들은 이제 남자들이 주저앉지 않으리라는 것, 위험이 지나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남자들이 대답했다. 나도 몰라. 하지만 괜찮았다. 여자들은 알 수 있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아이들도 알 수 있었다. 아이와 아이들은 남자들이 건강하기만 하다면 그 어떤 불행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다. 여자들은 자기 일을 하러 집으로 들어갔고 아이들은 놀기 시작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아이들의 태도가 조심스러웠다. 시간은 흐를수록 태양의 붉은 빛이 엷어졌다. 태양은 먼지 담요를 쓴 땅 위에서 이글거렸다. 남자들은 자기 집 문간에 앉아 막대기와 작은 돌멩이를 쥔 손을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네, 1장 여기까지입니다. 1장을 읽고 나니까 존 스타인백의 문체를 언뜻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접속사라 하는 뭐 그리고 그러나 뭐 무튼 어쨌든 이런 단어를 하나도 안 쓰네요. 하나도 안 쓰면서도 또 약간 긴 것 같으면서도 문장 내에서 약간 간결체라고 하기에는 어떤 그 문장 자체가 어떤 의미 단위를 엄청 잘 끊어지면서 되게 문장을 되게 정갈하게 잘 쓴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네요. 그리고 문장 하나하나 묘사 같은 게 사실 실제적이다. 와, 이렇게 인맥 여기 옥수수 이파리 가장자리에 갈색 선들이 점점 넓어지면서 가운데 인맥 안까지 퍼졌다. 이런 부분은 실제로 관찰을 면밀하지 하지 않고는 소설가로서 단지 상상만으로는 쓸 수가 없는 문장들이거든요. 저도 글을 써보면 상상으로만 쓰다 보면은 디테일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역시 작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제 그 반성이 엄청 되는 작품이네요. 하여튼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에 행운이 넘치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